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실무이론 단원평가 진행해 볼게요. 금융소득은 343페이지 펴시면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11번부터 18번까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시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금융소득은 이자하고 배당을 말하는 거였었죠. 네, 소득에 해당되는 여부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 우리 일반적인 배당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두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율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출자자들 전부 다 경영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참가를 하게 되면 우리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했다? 출자만 하고요. 경영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더라. 자, 그렇게 되면 이 미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서 받은 금액은 무엇이 된다? 배당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불려지는 게 출자자가 붙는 거죠. 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런 걸 인정배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배당소득 맞고요.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이 부분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다른 하나.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보시고 우리 소득 8가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8가지 해당되는 소득을 분류하라는 얘기겠죠. 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분배금. 자, 이런 건 무슨 소득이다? 배당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영업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하시면 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B자가 붙으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놀이를 한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자 소득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자, 이 부분도 우리 실제 시중에서 주는 이자만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되는 시점의 금액 또는 매입하는 금액이 더 작아지는 걸 말한다고 했었죠. 이건 사채 발행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자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배당, 2, 3, 4는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이런 건 외우셔야 되겠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이 아닌 것. 여러분,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런 표현이었죠. 우리가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는 반드시 원천징수라는 걸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시고 무슨 부분?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 납세 의무가 무엇되었다? 끝났다. 종결.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부분?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완납적 원천징수가 우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에 무슨 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라는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고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걸 우리는 무슨 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분리과세된다는 건 납세 의무만으로 무엇한다? 우리 종결되는 거, 그게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그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아닌 거래요. 아, 그러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요?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원천징수는 소득의 근원지가 어디여야 된다? 아니, 국내여야 되거든요. 아, 근데 소득의 근원지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래요. 그럼 당연히 원천징수할 수 없죠. 또는 국내 소득은 맞지만 소득처럼 보여지지 않고요. 뒤에 가서 소득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누가 봐도 소득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앞에 이전에 강좌 진행했을 때 일정 부분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거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아니 누가 뇌물을 주면서 처음부터 세금 신고를 하겠느냐. 안 했을 것이다. 근데 뒤에 가서 뇌물로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무엇해야 된다. 그냥 이대로 가져다가 우리는 무슨 신고할 것이다? 확정 신고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에서 확정 신고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첫 번째,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이다. 자, 세 번째,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이다. 자, 비실명 이자소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원천징수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천징수하고요. 이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우리가 이자와 배당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소득도 있었거든요. 네,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거,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 또는 뒤늦게 발견이 된 거,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이자소득이었다라고 하면 아, 그 이자를 국외에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외에서 받은 이자라고 하면 또는 배당이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후에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과세로. 그러면 뭐가 될까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아니다라는 건 일단 분리과세가 나오려면 원천징수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원천징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국외발생소득.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닌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여러분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우리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얼마?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무엇할 수 있다?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원천징수했다가 분리과세 되는 거겠죠. 자, 비실명 이자소득이요. 원천징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원천징수세율이 너무 높죠, 여러분. 그래서 몇 퍼센트이다? 우리 42%. 근데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거라면 우리 90%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원천징수하시고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 분리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건 원천징수가 있어야 분리과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실 것. 그럼 저희 교재 제가 페이지 좀 한쪽 알려드리고 갈게요. 322페이지와 323페이지 쪽에 가시면 뭐가 나와져 있으실 거냐면 무조건 분리과세와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와 그리고 우리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내용 꼭 숙지하고 갑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이고요. 자, 그리고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은 조건부 쪽에 있지만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조건부, 우리 무엇이다? 종합과세 요건에 있었던 용어이고요. 비실명 이자소득은 무엇이다? 무조건 분리과세 쪽입니다. 그런데 2번에 있었던 부분은 무조건 무엇해야 되는 것이다?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금융소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자,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금품. 여러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라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빌려준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소를 일시되어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해요. 그럼 사업소득은 일시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시니까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해당되는 소득의 구분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 자, 금전적인 금전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러분, 영업이 아니네요.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공동사업자 중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로서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영에 참가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이 된다. 자,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자, 사업용 고정자산. 그런데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려면 수익금액이란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익금액에 들어오는 건 간편정부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부분?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간편정부 대상자가 지금 사업에 쓰고 있던 고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열거소득이다, 미열거소득이다,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미열거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익은 무엇으로?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사업소득으로, 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째 문제. 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묻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요. 건물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위약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오나요? 자, 지금 현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달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세금 징수를 하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기타 소득 쪽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3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중 2개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이것도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4번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자, 지금 4번은 사업소득은 맞습니다. 근데 소득세를 무엇하지 않는,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은 맞지만 비과세가 되는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항목. 자, 사업 무관자산의 자산수 중 이익. 자, 소득세, 환급액, 부가가치세, 매출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답은 4번이네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은 수익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거 맞고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여러분,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 수익금액은 우리 회계적인 입장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 이 얘기거든요. 근데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수익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야 된다? 부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게 아니라 불산입되는 거겠죠. 네,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소득세 환급액은요. 소득세 자체에 대해서 냈던 걸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소득세 등의 납부가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 또는 소득세 등이 손익계산서에 있었다. 그럼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본다?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필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불산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필요 경비 불산입했던 걸 무엇했던 거예요? 돌려받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돌려받았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니 돌려받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라 어머니 그거를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총 수익 금액에 무엇이 되는 것이다?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자산소중 이익이라든지 또는 우리 채무를 면제받아서 나오는 채무 면제 이익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사업과 무관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사업 관련에 대한 자산소중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었다. 그러면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총수익 금액에 무엇 하시면 된다? 산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무관이라고 했어요. 무관이면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불산입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산입되는 항목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4번으로 거꾸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이 무엇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항목.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울 때요. 뭐가 있었다? 요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에 내용을 들어갔을 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매출세계 9번란에 있는 합계, 9난에 있는 합계 금액은 반드시 어디의 금액과 같아야 된다? 우리 과세 표준 명세에 있는 합계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과세 표준 명세에 가서 보니 일정 부분은 우리 수익 금액으로 보는 자리였어요. 그쵸? 세법에서는 수익 금액이고 회계에서는 매출. 근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이었다? 우리 수익 금액을 보지 않는다는 게 있었죠, 여러분. 수익 금액 제외. 자, 이 수익 금액 제외는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자, 매출 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서 무엇 되는 거?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앞쪽엔 부가세 과세 표준이고요. 뒤쪽은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입니다. 그럼 이 매출 할인은 우리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약에 산입했다라면 빼줘야 되는 행위가 되겠죠. 자,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익 금액은 당연히 과세 표준에 무엇 되는 것이다?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여러분. 과세 거래입니다. 그러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다, 포함이 아니다? 포함이죠, 여러분. 그럼 요건이 같아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입니다. 간편정부 대상자래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내가 고정자산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우리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수익금액 쪽에선 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일단 포함이 됩니다. 과세거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소득세법상에서는 수익금액 제외 쪽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치하지 않는 항목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도 고민할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 복식, 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표준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처럼 우리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도 뭐가 된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조심할 부분. 근데 지금 저희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개인적 공급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공급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간주 공급이죠. 자, 그 간주 공급은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느냐?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포함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수익 금액의 개인적 공급 포함하느냐? 이 개인적 공급은 여러분, 우리 이런 거죠. 회사의 재고 자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총수익 금액에 포함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개인적 공급에 썼던 재고 자산을 사가지고 오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건 무슨 부분?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라. 그래서 차액만큼 무엇하겠다? 소득세 징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대부분 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소득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거주자가 재고 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여러분 조금 전 14번 문제 풀 때 알려드렸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죠? 개인적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겠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세 환급 가산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가산세가 발생이 되면 가산세는 우리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필요 경비 불산입입니다. 그럼 이 부분과 무엇 해줘야 된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슨 부분? 가산세를 필요 경비 불산입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무엇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산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맞는 표현이네요. 자, 성급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 경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차기 연도에 해당되는 차기분에 대한 거는 무엇이 돼야 된다? 차기분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맞죠? 자, 네 번째, 접대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요. 법정 정규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불산입을 한다. 자, 여러분, 우리 국가가 일정 금액의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 해야 된다?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증빙 규정의 대상 금액이 얼마이다? 3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3만 원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 접대비, 일반 경비 모두 다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부분은 거래 건당 얼마? 3만 원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 중에 무슨 소리지? 접대비 1만 원인데 여러분 세법 개정됐어요. 그래서 접대비도 일반 경비도 거래 건당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빙을 반드시 받아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받으라는 얘기. 다만 접대비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경조사비 지출은 얼마에다? 2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종업원한테는 이런 기준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취업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받아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접대비 5만 원, 그럼 3만 원 넘어갔네, 여러분. 현금 지출했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회사 거로 받아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난 뭘 받아왔다?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다. 그럼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접대비는 세법에 왔더니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있더라. 그래서 그 한도가 넘어가면 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자, 이렇게 간이 영수증 받아왔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어도 우리 접대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아니 접대비 인정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에 대해서만 우리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3만 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간이 영수증 받아와도 돼요. 근데 초과잖아요, 여러분. 5만 원이면. 그러면 국가가 인정한 증빙 받으라고요. 그래야 접대비가 인정이 돼요. 근데 지금 안 받아왔죠? 그러면 아예 5만 원 자체가 우리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증빙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아예 안 된다. 한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한도 계산 아예 안 하고 처음부터 빼버립니다. 됐어요, 여러분?
대신에 처음부터 접대비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사에 정말 쓴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 쓴 게 맞아? 근데 왜 증빙을 안 받아왔어? 그러면 내가 경비 인정은 할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수치를 안 했어? 그러면 나는 너가 쓴 거 경비 인정은 할게. 결론적으로 여러분 경비 인정한다는 얘기는 소득세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필요 경비로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필요 경비에는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페널티가 붙습니다. 무슨 부분? 증빙을 제대로 수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와 접대비가 아닌 경비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16번 갈게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켜라. 여러분 분명히 단서 있어요. 원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미열거 소득이어서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이다. 다만 누구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부터는 우리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말한다? 특정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인적용역자들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알려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인적용역자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우리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결손금이라고 했고요. 그 결손금을 금년도에 정리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면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한다. 자, 2020년 발생분부터는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요. 15년 동안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요. 그럼 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무엇하겠다? 합산해서 신고하겠다. 근데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있으면 또는 넘겨받은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소득에서 무엇할 수 있다? 정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3번 맞는 얘기네요. 네 번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된다. 자, 여러분, 이자 수익은 회계 입장에서는, 회계학적인 입장에서는 영업의 수익이 맞습니다. 회계 입장은. 그런데, 자, 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은 우리 소득세는 무슨 주의를 따라간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라는 게 무슨 얘기다? 지금 나열해 놓은 법령에 써져 있는 부분만 무엇한다?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리고 소득 근원지를 보아서 원천을 보아서 이건 사업소득이고 이건 이자소득이고 이거는 배당소득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돈놀이 한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 소득은 무슨 소득이 된다? 우리는 이자소득이 돼야 됩니다. 이자소득. 그래서 이자 소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자 수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된다? 불산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산입되고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됐나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17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 자,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불산입. 다만 우리 회사의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종업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필요경비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표이사는 우리 사업소득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재산처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급여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는 지켜라? 우리 초과 인출금. 자, 초과 인출금이란 얘기는 우리가 소위에서 재무상태표를 놓고 보면 어디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누구를 갚아야 되는 부채를 빼서 자본이 최소한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 자산과 누구를 비교했더니 부채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된다. 부채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됐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산은 지금 얼마인데? 90인데 부채는 130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부분의 원리로 가면 차변의 금액이 90이라면 대변의 금액도 9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에는 90인 건데 한쪽은 90인 건데 한쪽은 지금 13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무엇이 붙으면 마이너스 40이 들어오면 90이 되겠죠. 그러면 이 130은 부채인 거고 마이너스 40은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말 그대로 회사에서 돈을 계속 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표이사가. 그러면 실제 본인이 사업을 설립할 때 출자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가져갔겠어요? 그러면 빚이 생겼었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자가 또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런 상황에 연출이 된다라면 요 이자는 여러분 요 지급 이자는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자 비용이에요. 그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지급 이자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불산입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산세 이런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필요경비 산입이다, 불산입이다? 불산입이 됩니다. 자, 거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 판매장려금은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고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판매 장려금을 무엇하였다? 나는 받았다. 수령을 하였다. 라고 하시면 우리 총 수익 금액에 무엇 하시면 된다.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필요 경비 산입되는 항목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불산입 항목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아, 여러분 없다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있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있다. 왜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소득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었죠, 여러분. 하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임대를 하는데 소득세가 안 나오려면 무슨 부분? 고가 주택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임대소득에 대해서 무엇한다? 우리 소득세 과세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요.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3주택부터였거든요. 자,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무엇으로?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의 전체 합계액이 얼마? 제가 아까 3주택부터 가요 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았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단서가 붙죠. 우리 무슨 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부분은 간주 임대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간주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얼마? 3억이에요. 근데 지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전체 합계 금액이 3억 이하이면 우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요. 간주 임대료 징수 기준 금액에는 미달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주 임대료요.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엇하여?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주택자이다 라고 했을 때요. 일거주자 안에 1주택을 얘기할 때 무슨 부분? 배우자는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됩니다. 세대가 합산된다고 했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이건 교재 부분에 해설에 가시면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써드린 부분이 있어요.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요약. 자, 그래서 임대주택은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다. 맞아요, 여러분. 네, 맞다가 맞고요.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 생활 보호 차원에서 일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비과세 주택 임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비과세와 관련된 주택 임대소득은 뭐냐?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세를 무엇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는다는 거죠. 다만 무슨 부분? 고가주택의 경우는 과세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이 지금 없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있다로 표현을 바꿔주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 여기 고가주택인 경우에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9억이 여러분.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현재 시점에 우리 기준 시가가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주택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하고 있다면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각각 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월세를 받는 경우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무엇으로 본다? 총 수익 금액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과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2011년 귀속분부터는 몇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 전세금 또는 우리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줘가면 3억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3억 이하니까 해당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의 60%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금년도는 1.2%이고요. 그 상당액만큼 총수익 금액에 포함돼서 과세하셔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상에서 얘기하는 간주 임대료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간주임대료는 달라요, 여러분. 계산의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또 달라요. 네, 법인세에서 얘기하는 간주임대료,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간주임대료, 계산법이 또 달라요. 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요약을 해설 쪽에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이요?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최소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네, 시험 준비하실 땐 우리가 이론을 다 등한시하고 가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우리가 세무회계 문제가 전산세무 같은 경우 5문제가 나와요. 전산세무 1급도 5문제거든요. 근데 전산세무 1급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추가가 되니까 봐야 될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소득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5이에요. 근데 그 5문제가 부가세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거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오락가락은 합니다. 그래서 뭐 6대4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는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소득세가 3문제가 나오면 부가세가 2문제로 줄고요. 부가세가 3문제로 늘어나면 우리 소득세가 2문제 줍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풀어달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